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28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노편 꼭지 하나 골랐습니다. 3월 21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거다 하고 있었다. 뭐 가급적이면은 아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의 집권 중에 배치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다분히 작년 12월 말경에 있었던 중국의 하나도 아닌 두 가지 종류의 기체, 6세대 기체를 공개한 것에 자극을 받은 바가 큽니다. 예, 분명히 6세대 전투기는 제가 이제 미국의 6세대에 관련해서 다루는 과거의 자료들을 쭉 봤거든요. 우리가 중국보다는 반드시 앞서서 6세대 전투기를 출범시켜야 된다. 이런 강한 욕구가 미국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을 써서 하긴 했는데, 사실 미국 수뇌부에서 나온 이야기만을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는 결국 뒤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6세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마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드려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KF-21 이야기도. 예, 그래서 하고 보니까 자료가 좀 많아서 KF-21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내일 정도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6세대 전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황 파악 정도만 보더라도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나토가 군비 증강에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던 방식이고 나토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F-35를 살 일은 없을 거예요. 엄청난 방산 시장이 열리겠지만 일단은 유럽 내부의 방산 업체한테 기회가 많이 주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상당히 고비용이 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가 불고 6세대 전투기도 본격화될 것이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거예요. 쭉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KF-21을 개발할 때 6세대 전투기의 등장 시점을 2040년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앞당겨져서 30년대 중반이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항공기를 하나 개발하면 10년, 20년, 30년 정도 쓰잖아요. 계속 개량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개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한참 KF-21이 활동해야 될 시점에 6세대 전투기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4.5세대로 시작해서 5세대에 간다. 그런데 신품을 시장에 내놨는데 다른 나라 비행기들은 이미 6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는 한참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우리는 두 번째 청, 그러니까 이류 비행기를, 그러니까 한 세대가 쳐지는 비행기를 생각하고 개발했겠느냐. 우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사다 쓴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죠. 최신 기종을 안 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KF-21이랑 같이 활동하는 우리 무인기도 그 시제기를 2월 달에 한 달쯤 전에 공개해서 시험 비행에 들어가잖아요. 6세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6세대 전투기. 5세대하고 차이가. 5세대는 스텔스로 크게 대별되죠. 세대 차이가 하나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대 차가 나는 전투기가 전투를 했을 때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이기기가요. 그럼 전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네, 6세대로 간다는 것은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스텔스 더하기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간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스텔스 같은 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 지금 개발하는 거, 미국에서 개발하는 거, 그거가 차세대잖아요. 기존과 다른 점이 뭡니까? 헬리콥터의 생존성을 늘리기 위해서 속도가 높아져야 된다. 동시에 작전 거리가 길어져야 된다. 항속 거리가.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6세대로 가면서 유무인 복합 체제로 가되 동시에 비행기가 더 빨라져야 돼요. 그리고 연료가 절감돼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돼요.
다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차세대 엔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위 말해서 지금 F-22 랩터 정도에서 구현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슈퍼크루징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고도 즉 연료 소모를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항상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상태. 즉 비행기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야 되는 거. 이것은 뭐냐? 기존 제트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엔진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연구의 진척도가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복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왜 보잉이 선택됐느냐? 보잉은 스텔스 비행기 경험이 없습니다. F-22, F-35, 여기다 로키드 마틴이 했어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섞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발표한 장면이죠. F-47. 그래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래 땄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는. 자, 그런데 이것을 저 뒤에 사진 보이죠? 저게 다예요. 근데 제가 봤어도 한 15년 정도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됐거든요. 업계에서는. 네. 근데 지금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보면은 외신에서 바이든 때 이걸 한 중단을 시켰다. 그리고 바이든 말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다. 근데 제가 그때 자료를 쭉 봐서 압니다. 여러분한테 그까지 자료까지 다 보여드리는 양이 많아서 안 되니까 구두로 대신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이제 미국 의회 자료 같은 걸 보면은 그때 보잉이 한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을 때예요. 민항기 쪽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사고. 그리고 군용기 쪽에서도 T7 우리 T50을 밀어내고 선정이 돼서 단기간 내에 개발하겠다, 저렴하게 개발하겠다고 꼭 약속을 하고 그걸 따갔잖아요. 그게 T7입니다. 그거 개발도 난항이 있었죠. 그 외에 미국에 군납하는 비행기에 마무리가 시원찮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만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차세대, 6세대 공중우위 전투기, 즉 F-22 랩터를 잇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미국 자기들 입장에서는 NGAD라고 불리는 거를. 그런데 그게 보잉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이거는 크게 뭐냐면은 F-35 프로그램에 대해서 트럼프 1기 때부터 강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거 값도 비싸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비행기다. 차라리 F-18을 더 사야 된다. 자, 일론 머스크도 공유하고 있었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F-35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직 개발이 완성된 비행기가 아니에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우리 KF-21은 벌써 받았잖아요. 초기형이. 그래서 생산하면 이제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20년 이상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못 고쳐요. 고치려면 그냥 새로 비행기를 개발하는 게 훨씬 나아요. 초기 몇백 대, 미군이 사갔던 몇백 대는 작전 투입 불가예요. 전투 불가예요. 예, 돈은 엄청나게 먹고 있죠. 전력은 구멍이 났죠. 그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엔진 문제입니다.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죠. 엔진이 쉽게 과열되죠. 예, 최고 출력을 못 내죠. 그래서 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 마지막에 쫓겨났다. 트럼프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이 됐다. 또 보잉이라는 회사가 결국 그것 때문에 살게 됐다. 보잉이라는 회사를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지금 보잉은 아마 이런 큰 계약이 없었으면 아마 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거 모험이에요. 보잉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어. 네. 그래서 몇 년간 비행기가 날아다녔다면서 제 자료를 보니까 2014, 15년부터 연구를 했다는데 중국은 날아다니는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념도도 절반밖에 안 보여준 거잖아요. 예, 이거 미국이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로키드 마틴이 아웃이 됐고 이 나오는 그림을 봤을 때는 수직 미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잉의 개념도를 봤을 때 아주 초기의 개념도예요. 그냥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걸 봤을 때는 수직 미익 그때 달라졌어요. 지금 이게 수직 미익이 없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앞에 키나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날개가. 예, 저게 있음으로 해서 수직 미익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중국에 몇 개월 전, 3개월 전에 중국에서 시험 비행을 한 2가지 기종의 6세대 전투기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예.
거기에도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거든요. 수직 미익을 없애면서. 수직 미익은 레이더파를 가장 많이 반사하는 곳입니다. 속도를 고속으로 내는데도 불리하고, 그렇지만 안정감을 위해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즉 수직 미익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외에 컴퓨터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이 확충이 돼서 비행기의 불안정한 기체 형상을 계속 조율해 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F-16부터 이제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간의 기술적 진보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직 미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그림하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F-47 상상도 이거하고 보시면 같은 비행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키나드가 없잖아요. 앞에서 트럼프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면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날개가 살짝 들려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수직 미익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놔서 지금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022년경에 다 한다. 이제 미국이 시작하니까 한다 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걸 뻔히 다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지난 한 3년간에 걸쳐서. 예, 우리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지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네요. 12월 달에 일본과 영국과 이태리가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본부를 영국에 두고 초대 책임자는 일본인으로 했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미국 비행기 못 팔아먹어요. F-35 더 이상 안 사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그거는 값이 비싸서 뭐 기술적으로도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판매할 가능성이 낮고, F-22처럼 또 다른 나라들이 팔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 사주지 않을 겁니다. 세팅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거다. 즉, 전 세계가 6세대 개발 전쟁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 자, 이것이 35년까지 개발. 지금 이게 미국 비행기도 이게 합리적인 예상 날짜인 것 같거든요. 개발이 잘 된다고 하면은 원래 30년이라고 그랬었어요. 바이든 때도. 근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년까지는. 지금이 벌써 25년인데 주력은 로키드 마틴을 주력으로 해서 연구를 해왔던 것 같고, 그 연구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회사까지 보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5년 만에 한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35년. 여기도 보면 6세대 전투기인데 우리 KF-21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수직 미익이 있죠. 옆으로 살짝 누웠죠. 예. 지금 유럽에서 개발 중인 거 이것도 있죠. FCAS라고 해서 이전 22년 11월에 정부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공동 개발이에요. 이것도 역시 활성화될 겁니다. 차세대 전투기. 미국 F-35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줄 이유가 없으니까. 예. 자, 이것도 형상은 조금 전에 일본 쪽 영국하고 프랑스, 이태리랑 공동 개발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미국도 로키드 마틴 아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예. 근데 중국이 수직 미익 없는 걸 내놓은 거예요. 러시아의 6세대 모델들로 보면 수직 미익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KF-21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전체적인 형상에서.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면에서 좀 충격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사진을 다 안 보여준 게 아닌가. 날아갔다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만약 실제 나르는 기체가 있었다면 그건 로키드 마틴의 기체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중국은 실기체를 보여주고 날아가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컴퓨터 그래픽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예. 자,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6세대 프로그램들이 엄청 활성화될 것이다. 예. 자, 이것이 NGAD, 차세대 제공 전투기죠. 2030년부터 배치를 목표로 해서 한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회사가 동시에 바뀌었다. 이것도 로키드 마틴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개가 넓어졌지만 수직 미익이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뭐 미국의 띵크탱크 같은 데서 나온 사진인데 이 CSR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바이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전투기 수량을 줄이더라도 미국이 먼저 6세대를 개발해야 된다. 이미 6세대 경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22, 23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진척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읽어보면은 그 이면의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미국이 먼저 6세대 개발해야 되겠다. 지금 늦었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F-22 단종하고 F-35 구매 수량 줄이고, 그리고 전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F-22도 현재 돌아가는 비행기는 100대가 채 안 돼요. 그게 한 200대 가까이 생산됐을 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 공군의 주력은 F-16이에요. 그래서 F-15의 개선형을 부랴부랴 사게 됩니다.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딱 좋겠어요. 우리는 F-35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사이 따라잡아서 6세대 전투기까지 내놓는다. 그리고 제대로 되는 5세대 전투기도 엔진을 계속 자신들이 국산화하는 엔진을 개선하면서 제대로 된 비행기를 내놓는다. F-35보다 절대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비행기들을, 그리고 그들의 F-35가 반쪽짜리 비행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진척이 빠르다. 6세대까지 덤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기종수를 많이 줄이기로 했잖아요. A-10 썬더볼트도 퇴역,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돈 모아서 6세대 전투기 개발하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면모가 다 보여요. 그림이 쫙. 예. 근데 결국은 중국한테 경쟁해서 이때까지는 진 겁니다. 6세대를 날리는 데 있어가지고 하늘에. 그걸 트럼프가 그렇게 뭐 약간 포장을 하면서 조금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뒤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추격해야 된다 빨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네. 자, 그때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미국 의회 조사처에서 나온 사진이 그래프인데, 자, NGAD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데 돈이 이만큼 들 거다. 자, 2015년부터 본격화했는데 몇 년간 안 했다, 놀았다. 돈은 계속 들었어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본격화를 언제부터 하느냐, 2022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그 개발 단계를 봤을 때 30년 대치를 봤을 때 24, 25부터 가면은 금년부터 돈이 폭발적으로 연구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종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F-35 계속 사줄 수 없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계속 더 사달라고 징징대고 있었거든요. 해군에서도 해군형을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건 이제 데이터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맹국들, 자기 우방국들한테는 F-35를 사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순부den가를 더 사준 거예요. 돈 4조 원 들여서. 제가 계속 지적했죠. 바보 같다고. 그렇게 놀아나면서 결국 미국하고 사이도 엄청 안 좋잖아요. 네. 자, 그거는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뱉어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F-35의 운명은 상당히 더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왜냐? 동맹국들이 더 이상 안 사줄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해야죠. 그들이 F-35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벌써 여러 대 떨어졌는데. 알지요. 우리 공부는 모릅니까? 알지요. 예. 자, 그러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로키드 마틴은 상당히 망가질 수 있다. 네, 보잉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걸 해야 된다. 중국이 이미 뒤쳐졌는데, 예, 이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에 공개된 중국의 주요 항공기 제작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군데에서 같은 그 세대의 비행기를 각각 개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세대가 2종, 뭐 5세대도 2종,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6세대도 2종, 이런 식이에요. 각자한테 맡겨서 개발시켜요. 역할이 조금 다르게. 하나는 좀 대형, 하나는 좀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컨셉하고 비슷해요. 수호이는 약간 대형, 요즘 추세를 보면은, 그리고 미그 쪽은 좀 소형 전투기를 개발하죠. 그런 컨셉이에요. 또 유사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군의 사례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있고
한화 오션이 있죠. 뭐 서로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두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그때 날랐어요. 이게 대형 기치로 보이고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수직 미익이 없고요. 예, 수직 미익이 없고 앞에 카나드 형태로 좀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 보이고 엔진이 3개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상당히 대형 기종이다. 왜냐하면은 중국 공군이 보유한 다른 기체랑 같이 날란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의 크기와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대형 기체다. 그래서 엔진도 3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 뭐 더 한 부분은 알려진 건 사실은 없어요.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랐다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인도 쪽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 모양을 가진 델타 윙을 가지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그렇고 테일 윙이 없다. 즉 수직 미익이 없다. 예. 자,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 거, 일본 거, 그리고 프랑스, 독일 공동 개발 거 보면 수직 미익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미익이 없다 하면은 레이더파를 반사하는 면적이 줄어든다. 사방에서 다 줄일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스텔스가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세대 차이를 가를 만큼 그런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레이더 성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지금 A사 레이더만 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해져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지금 양자 레이더 같은 그런 컨셉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 정도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아시죠?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냥 퀀텀이라는 뜻입니다. 한 단계 지금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컴퓨터다 이런 의미의 속도가. 그래서 양자 레이더도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스텔스라는 자체가 아마 중진국이나 후진국 정도 공군이 아닌 다음에는 나랑 삐까삐까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 정도 수준에서는 단지 스텔스라는 게 기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큰 전술적 우위를 갖다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유무인 복합체계 그게 뭐 사실 6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자체에 큰 의미는 두지는 않아요. 예. 유럽하고 미국도 바보는 아닌 다음에 수직 미익 왜냐하면은 조금 늘지만 그 차이는 레이더의 성능의 향상으로 극복되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상상도를 보태서 했는데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보면은 왜 엔진이 3개라고 보느냐? 이것은 첫 번째 일단 기체가 대형이다. 대형이 되면서 대형이면서 6세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크루징이 돼야 돼요. 항속거리도 길어야 돼요. 이게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엔진 3개가 들어간 사례는 없거든요. 제가 봐서 전투기에서 제공 전투기잖아요. 에어 인테이커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이 위로 하나 있고 밑으로 2개로 보인다. 3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인 비행기가 또 관측이 됐어요. 다른 항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거는 24년 12월 26일 날 보여준 거예요. 둘 개 다 12월 달이고 작년에 시간 차이도 얼마 안 났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요거는 소형으로 보인다. 엔진 2개짜리다. 예, 요거는 우리가 익히 본 거로는 약간 무인기 날개 형상과 조금 비슷하죠. 예, 엔진은 2개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J36보다는 좀 작은 거다. 2가지 기종을 보여줬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자, 그러면은 미국 거를 F-47을 조금 더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처음에 계약 금액이 보잉한테 주는 돈이 200억 달러였어요. 200억 달러? 그럼 한 30조 원 정도 돼요. 30조 원 되는데 우리가 KF-21 개발하는데 20조 원 들었거든요. 20조 원. 물가 인상까지 따지고 이런 우리랑 비슷한 돈이에요. 네, 그래도 그 환율 올라간 것도 포함하면은 우리보다 더 금액이 작을지도 몰라요.
여기 200억 달러를 줬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은 초기 개발비예요. 초기 개발비. 예, 그러면 이해가 됐어. 궁극적으로는 기체 하나당 3억 달러가 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3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치면은 4천억이 넘어요. 기당 한 대. 자, 이것은 기존의 F-35도 상당히 비싼데 그것의 3배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KF-21하고 뭐 가격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나겠죠. 우리는 뭐 600, 700, 800억 정도 옛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많이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순항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개발하다가 무너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F-35가 대표적이죠. F-22도 성공적인 기체라고 절대 말 못해요. 예. 자, 그것을 모든 자신들의 과오와 좀 뭐랄까 지나치게 부풀려진 또는 너무 장황하고 좀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못한 연구개발 체제 같은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 아주 초기로 보이는 이 계획이 이대로 될까 과연? 그냥 중국이 몇 달 전에 내놓으니까 급하게 이게 따라 나온 거 아닌가? 몸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보여요, 여기저기서. 저도 거기 동감이 돼요. 네. 자, 여기서 무너지면은 미국 공군은 끝나는 겁니다. 자, 미국 공군이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반드시 더 빨리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이든 정부 때도 로키드 마틴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공군 장관의 말에 잘 드러납니다. 미군은 공군 전력의 우세 없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우위를 뺏긴다? 그러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미국 공군의 주력 기종은 F-16이고 중국 공군의 주력 기종은 F-16 최소 그 동등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기종도 F-16이에요. 미국 공군은 F-16 한 10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도 2, 300대 가지고 있죠. 최신형으로 개량하고 있어요. 미국 다 최신형이지 못해요. F-16도 엄청나게 F-35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겁니다. F-22는 은퇴했죠. F-35는 해군에 있는 LCS 같은 급이에요. 연안 전투함. 거기 몇십 대 건조했지만 일선에서 다 빠졌죠. 돈만 수십조 원 쓰고. F-35는 딱 그 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 미끄러지면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제1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뭐 제 채널 쭉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더 이상 미국이 제조업에 특화된 국가가 아니다. 중국한테 절대 못 이긴다. 제조업으로 따지면. 이게 제조업 아닙니까? 항공기 사업이. 예. 승부에 들었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이제 23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5월 달에 NGAD 프로그램을 한 모델을 딱 고를 거다. 24년에 라고 했는데 지금 25년 초에 고른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 이건 시간이 애매했기 때문에 바이든 때 못하고 바이든 때 좀 늦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바통을 넘겼다고 볼 수 있고, 분명히 로키드 마틴의 우승이 가 있었다고 제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적으로 누적된 것이 로키드 마틴에 의해서, 로키드 마틴도 F-35를 계속 파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미적지근했거든요. 그래도 보잉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잉이 덜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밑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롤링 컴피티션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해군이 LCS를 개발할 때 뭐 두 가지 기종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원래는 두 가지 기종을 각각 개발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에 다 돈을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좀 개발하고 건조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 보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결정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기종을 다 선정한 거예요. 그게 롤링 컴피티션이에요. 엎치락뒤치락하게 하겠다. 즉 미국이 배부를 때 그 업체에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종류의 배를 다 버렸잖아요, 지금.
일선에서 다 빠졌잖아요. 제대로 못 쓰고. 자,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다시 반복 안 하겠다는 게 여기 있는 롤링 컴피티션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는 거고, 그것이 제가 봐서는 로키드 마틴의 우세에서 스텔스 기종의 개발 경험이 없는 보잉한테 갑자기 떨어졌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당시 공군 장관이 언급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롤링 컴피티션 하기엔 너무 비싸. 예, 당연히 그렇고 한 기체로 한다. 24년에 고정인데 지금 지난주에 고정이 됐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오픈 아키텍처로 경쟁한다. 자, 주요 체계 종합업체가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엔진이나 각각 다른 분야는 오픈된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업적인 부품들을 그냥 갖다 쓴다. 군용화시켜서. 그래서 한 회사가 모든 걸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뼈아픈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F-22와 F-35 업체가 개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기체만을 위한 고유의 프로그램, 고유의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깥에 살 수도 없는. 업체가 생산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유지 보수도 불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오픈 아키텍처라는 것은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또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래서 보잉이면 보잉, 로키드 마틴이면 로키드 마틴이 체계 종합 업체로 한다. 우리처럼. 네. 그래서 200에서 너무 비싼 기체이기 때문에 200에서 250대 보유 예정. 요거는 이제 F-22급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 공군이 겪었던 미군 전체가 어떤 큰 대형 개발 과제에서 겪었던 뼈아픈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런 뼈아픈 실수들 때문에, 여기 주말트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육군에도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지금 해군 함정 건조할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웃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한테 군사적으로 따라잡히고 이제는 추월당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런데 이제 돈을 쏟아 부어도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조선소가 그렇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로키드 마틴에서 나왔던 NGAD 후보 상상도입니다. 예, 수직 미익이 있죠. 예, 일본 거, 또 독일, 프랑스 거랑 비슷한 그림입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이 수직 미익이 없는 걸 했죠. 동체형 기체, 날개형 기체. 우리말로 하자면 한자로 하면 전익기 형태로 한 셈이에요. 자, 그래서 보잉이 갑작스럽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림을 큰 셈 모델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서둘러 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이게. 예. 자, F-35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돼. 이게 사실 6세대 개발할 때 이거는 이빨을 악물고 이런 걸 되씹은 겁니다. 이런 실수 다시 하면 안 돼. 한 회사가 기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체 수명 주기를 업체가 조정하고 영원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나 아니면 그러면 미국 공군 나 외에 대안이 없잖아. 예, 대마 불사 작전을 쓴 거예요. 기체 더 개량하기 어려운데 이러면 시간 더 걸리고 돈 더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보잉이 뭐가 큰 게 굴러왔는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NGAD랑 같이 활동하게 될, 즉 6세대 전투기는 이 같이 활동하는 무인기를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고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럼 무인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무인기는 싸잖아요. 네, 조종사도 없고. 네. 그래서 6세대 전투기는 당시의 계획으로도 200에서 250대 지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찌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무인 전투기는 한 1000대쯤 확보한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그림을 대충 보여주는 거예요. 6세대 전투기 하나당 한 4대에서 5대다. 무인기가 편대 구성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한 1000대 정도 만들 생각이다. 이런 것이고, 24년부터 5년간, 즉 30년 정도로 그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보잉 거 지금 호주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컨셉 그게 지금 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조 원 정도 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훨씬 저렴하죠. 초기 비용만 아까 저기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지금 한 30조 원 드는 거잖아요. 그 초기 개발에만. 예, 예.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내놨어요. 예, 이것은 전 세계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인 걸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2월 25일 날, 한 달 전에 저피타 무인 편대기 CJ 1호기 출고식, 올해 말 시험 비행 시작. 자, KF-21 6대의 시제기를 만들었죠. 시험 비행하는 기간 여러분 보셨을 거고 전력화, 전투적합 판정 받는 데 걸린 시간하고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외국계 엔진을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우리 국산 엔진 개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예, 이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KF-21 엔진도 같은 한 코어를 가지고 출력 증강용으로 해서 개발할 것이고 6세대용 엔진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KF-21이 6세대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복합 엔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마 제가 내일 정도 한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복합 엔진. 이것은 뭐냐? 기존의 제트 엔진 더하기 램제트 엔진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 한 1, 2까지는 기존 제트 엔진, 그 다음 마하 3 이상은 램제트 엔진으로. 이런 복합 엔진 시도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앞에 엔진에서 뒤에 엔진, 즉 제트 엔진에서 램제트 엔진, 램제트 엔진에서 제트 엔진 왔다 갔다 하는 그거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예, 우리가 그게 자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증거로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자료들을 보면 되게 힘든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은 뭐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이거랑 같이 날아가야 될 기체가 뭐겠습니까? 4.5세대 KF-21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5세대 기체로 갈 것이고 그 5세대 기체에다가 엔진을 6세대급으로 보완을 한 후에 이거랑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이걸 만들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겠지요. 예. 자, 이거는 2021년 아덱스 카이푸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미 6세대의 향후 방향성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이다, 유무인 복합이다라고 언급이 정확하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현재 도달하는 단계는 뭐냐면 KF-21 체계 개발 사업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죠. 4.5세대 초기형 좀 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뒤에 나오죠. 지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KF-21 양산 사업, 양산 들어갈 거잖아요. 그 다음 파생형 사업이죠. 파생형 사업은 뭐겠습니까?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우리 5세대 개발하고 6세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함재기형 KF-21N도 파생형 사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6세대 유무인 복합이고 금년 한 달 전에 로얄 윙맨이라는 무인기 6세대 KF-21과 같이 활동하게 될 그 시제기가 등장했다. 금년 후반부부터 나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1년 정도 지나면은 또 전투적합 판정 받을 거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예, KF-21은 5세대, 6세대형이 동시에 개발이 되며 6세대형을 위한 엔진도 추가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KF-21이라는 기체는 4.5세대에서 출발해서 5세대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가진 엔진을 장착하게 될 6세대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업그레이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기본 뼈대를 갖춘 항공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KF-21의 엔진은 F-18에 들어가는 그 엔진입니다.
자, 비행기 설계를 크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 엔진의 사이즈가 우리 6세대 엔진까지도 다 활용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산 엔진, 국산화되고 있는 엔진의 크기도 그게 다 맞을 것이다. 그게 국산 제트 엔진이든 기존의 F414 엔진보다 출력이 더 높은 엔진이거든. 그거는 이제 5세대까지 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6세대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합 엔진이다. 그것도 같은 크기로 해결한다. 자, 이런 것이고, 또한 함재기용으로도 쓰려면 기체가 훨씬 더 강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군기용으로 개발된 기체가 함재기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무게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골조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돼 있을 것이다. 왜냐? 처음부터 염두에 뒀기 때문에. 우리 엄청나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